생산자 쪽에서 일하시는 분 발표를 들었는데요. 발표를 듣고 나니까 제 발표가 너무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좀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상도 주시고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양전연구회 관계자들, 그다음에 베링거 인겔하임, 한전협회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인데요. 그간 제가 ESP 관련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도 좋고요. 그다음에 최신 어떤 분석 결과들 이걸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좀 이게 식상한 슬라이드를 일부러 준비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방해건 국방이다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들은 지 한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저 캐치프레이즈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가? 사실 말 그대로는 유효한데 정책이나 현장에서 저기 잘 지켜지고 있는 건가에 대한 제 느낌이 좀 많이 낮아지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ASF는 진행 중에 있고요. 제가 봤었을 때 앞으로 이 진행 속도는 더 빨라질 거다. 지금 최근 10월 달 들어와서는 이 검색 건수가 그러니까 감염된 멧돼지, 양생 멧돼지가 검출되는 이 속도가 굉장히 적거든요. 10월 한 달만 봐더라도 불과 몇 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2020년, 21년에 멧돼지를 많이 잡고 또 이 방역 당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뭔가 이 가시적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좀 더 해석을 좀 달리 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강의할 때 활용하는 차례인데요.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네요. 2021년부터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하는가 본데 정부 방역기관에서 홍보했던 이런 내용들의 일부를 팩트 위주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잘못된 정보 또 혹여는 이 거짓 악의 정보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해 당사자들한테 어떻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각인이 되는가 굉장히 혼돈스러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2021년, 2022년에 코비드-19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미스인포메이션하고 디스인포메이션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상당히 많이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이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상당히 심각할 수준입니다. 그래서 ASF와 관련돼서 2019년부터 2022년 올해 한 2월 달인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요. 그 검색 사이트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텍스트 마이닝을 해봤습니다. ASF하고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봤더니만 부정적인 부분들이 거의 99.8%입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내용의 한 40%가 미스인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출처가 분명한 이런 내용들이 우리 너무 이 일반인들한테 너무 깊이 빠져들인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논의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ASF 상주화 부분입니다. 여전히 이 얘기들은 많이 회자되고 있죠. 상주화 아니냐. 근데 물론 이 상주화의 기준을 뭘로 볼 것이냐에 따라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 사전적인 정의로 본다 그러게 되면 통상적으로 발생한 수준이 일정 수준을 벗어났었을 때 그거를 상주화라고 정의한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2021년 4월 달에 상주화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나 방역기관에서는 상주화라는 단어를 아예 입에 고려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미스인포메이션이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가 방역 정책의 기준은 급성형을 기준으로 모든 정책이 지금 짜져 있거든요.
근데 만성형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이 바이러스 유전형이 들어왔는지를 알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팩트를 봤었을 때 이미 우리나라는 뭔가 다른 바이러스가 변이가 됐던 아니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왔던 이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 방역기관에서도 인정을 안 하고 뭐 연구자들이 아직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뭐 연구가 아직 뭐 미진한 것도 있고 그러나 현장에서 보는 느낌들은 상당히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급성하고 만성형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부검 소견만 봤었을 때 부검 소견에서 급성형에서 벗어난 그 타입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근데 이런 정보들이 공개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일부 극소수의 그 분들이 이런 정보를 독점을 하다 보니까 연구자들이라든가 기타 이런 전문가들이 계속 끊임없는 상상만 하게 되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상상과 상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디스인포메이션까지 가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건데요. 여하튼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상자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9월달이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위원회에서 백신 개발과 관련된 보도자를 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토착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에 돌입하겠다. 가능성, 여전히 가능성입니다. 우리 농식품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고 하루빨리 이 부분들이 좀 현실을 직시를 하고 좀 인정할 거는 인정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는 2019년 10월달부터 올해까지 시군 단위로 이 감염된 멧돼지가 검출된 그 시군을 쭉 표시를 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지역이 어떻게 확산이 돼가고 있는지 느낌이 이렇게 쭉 아마 오실 걸로 생각되는데 이게 전체 자료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경기도 강원도는 거의 전역이 오염 지역이라고 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영주까지라 그러게 되면 민통선에서 한 220km가 넘습니다. 그럼 220km가 이미 오염이 돼 있는데 이걸 상재화라고 인정을 안 하는 이유가 과연 뭔지 그 속내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급성이냐 만성형이나 상재화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방역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게 되기 때문에 혹자는 얼마 전에 한 3개월 전인가요? 긴급 화상회의가 있어서 화상회의에 들어갔더니만 거기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의견들 얘기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만은 상재하고 아닌 거하고 방역 정책의 차이가 도대체 왜 필요하느냐, 왜 자꾸 그 얘기를 꺼내느냐 이런 이제 반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화상회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하는 자리다 보니까 제가 뭐 깊은 얘기는 하진 못했는데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 속도입니다. 발생 처음 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월 단위로 이 전파 속도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를 보시게 되면은 한 8.2, 7.4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2022년에 들어오게 되면은 단위가 10 단위로 확 벗어납니다. 저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감염된 멧돼지의 검색 건수가 확 줄다 보니까 이 모델 자체가 수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속도를 추정을 해야 되려면은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적다 보니까 이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여튼간에 이게 뭐 사실이라 그러게 되면 지금 현재 8월달 기준으로 한 26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 해당 지역에 우리나라 전체 지역에 발생이 됐던 모든 케이스들에 대한 상대적인 거리를 다 계산을 해서 그 값에 미대한 값을 낸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극과 극 지역에 발견이 되면 상당히 거리가 긴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간에 이걸 전체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속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에스퍼 검사 유병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분자값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어제의 날짜로 2669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과연 분모는 뭐냐 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 분들도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근데 분모 자료는 절대 공개를 안 하니까요. 우리가 이 분모 자료를 공개하라고 벌써 애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공식적으로 분모 자료는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모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값이 나온 겁니다. 작년 8월달 기준으로 3.3%입니다. 경기도. 그리고 올해 9월 27일 기준으로 2.8%입니다. 강원도는 작년 8월달이 4.7이고 올해 8월달 기준으로 6%입니다. 자, 경기도는 좀 감소하는 것 같고 강원도는 더 늘어나는 것 같고. 자, 문제는 우측 그래프인데요. 검사 두수는 줄어드는데 양성률은 증가합니다. 자, 그럼 전체 자료를 한번 놓고 볼까요? 자, 이 자료입니다. 검사 두수는 감소합니다. 특히 2021년을 지나면서부터 2022년부터는 검사 두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요. 반면에 양성률은 확 증가하죠. 이게 물론 이제 그 특정 지역에 검사 음성에 해당되는 샘플이 확 늘어나게 되면은 율이 당연히 뭐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한 5%가 양성이다. 자, 그럼 상상을 좀 해보죠. 우리나라에 있는 멧돼지 100마리 중에서 5마리가 걸려 있다. 그리고 이 5마리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상재화를 안 하면 도대체 뭘 가지고 상재화를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참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전파 양상 부분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확산이 이렇게 된 이런 그 방향으로 보게 되면 중간에 이 감염원의 핵심이 되는 그 지역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회의 때 이런 이제 우리가 포사이라 그러는데 이런 포사이가 생기기 전에 미리 위험성을 경고하고 뭔가 조치를 좀 합시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확산이 광범위하게 됐고 속도도 더 빨라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저 밑에 있는 이제 노란색 막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유행 곡선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체코하고 벨기에 있죠. 체코, 벨기에는 한 2년 정도의 사이클을 지나고 난 다음에 종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그래프를 보죠. 보통 우리가 이게 유행 곡선이나 그렇게 되면 이게 그 평평한 상태로 왔다가 그 다음에 급속하게 익스포넨셜 나오기 증가를 했다가 다시 플래토를 형성하고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고 소멸되는 이것이 전형적인 패턴인데 그 유행을 크게 우리가 3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런 문제가 생겼다. 두 번째, 유행이 끝나지 않고 계속 2차, 3차 또는 이 멧돼지 간의 전파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파가 계속 확산을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거는 조심자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방역 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반증이 되는 거고요. 저 위에 있는 지역은 그동안 발생했던 지역에 확진된 날짜들입니다. 좀 답답한 생각이 좀 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로트 값인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책자는 이거랑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내고 난 다음에 업데이트를 조금 한 것이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2020년 쪽이고요. 여기 2021년, 여기 2022년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 되네요. 오늘 새벽 2시에 이 모델이 완성이 돼서 이 아웃풋이 나와서 급하게 여기 가져와서 아마 책자에 남아 없을 것 같은데요. 보게 되면 지금도 보게 되면 저 위에 우측을 보게 되면은 주황값이 1.5입니다. 알러트 값이. 보통 우리가 알러트 값이 1이라고 그랬었을 때 컨스턴트하게 발생이 되는 거고 1 이하일 때 유행이 감소되고 1 이상이면 여전히 이제 유행이 진행된다는 건데 1.5니까 계속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그 환경부 관계자가 인터뷰하는 얘기를 들었더니만 또 반대 미스인포메이션을 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양성 개체가 현재 줄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론 거기 토를 달았습니다.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 전혀 아니죠. 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는데 왜 자꾸만 그런 잘못된 정보들을 퍼뜨리는지 참 저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여튼간에 이 유행이 끝날 때까지 저는 이 알러트 값을 계속 추적을 할 거고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했던 게 감염의 포사이가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그 얘기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 이 연천색이 노란색입니다. 처음에 연천 노란색이 시작했다가 저 끝에까지 노란색이 갔죠. 그 다음에 화천 이 붉은색입니다. 쫙 끝에까지 가죠. 그 다음에 인제 흰색입니다. 춘천 파란색입니다. 한번 그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막을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선제적으로 하지를 못했으면 후행적으로라도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연천이 됐든 화천이 됐든 인제가 됐든 춘천이 됐든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한 번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주 쪽으로 갔고 지금 영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염의 폭사는 어떻게 될까? 그 슬라이드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체 수색하고 제거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 부분인데요. 지금 2022년도로 와게 되면 이 붉은색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 실제로 이 2020년, 21년에 많이 제거를 했기 때문에 2020년대에 없는 건가? 근데 그 반증이 있죠. 그 앞전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검사 두수가 있잖아요. 맞죠? 검사 두수는 왜 그럼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가? 감소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증가하는 거. 그만큼 찾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자, 우측에 있는 걸 보시게 되면 열화상 카메라로 멧돼지를 그 개체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뭐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농장 방역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근데 열화상 카메라가 저 정도의 해상도라든가 어떤 그런 걸 보이려면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듭니다. 그 열화상 카메라 들어오는 그 한 대 값이. 그럼 그 값이라면 차라리 집에 광해 올타래도 지금 안 한다 그러게 되면 또 실질적으로 농장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을 텐데 쓸데없는 저런 열화상 카메라나 드론을 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 저거는 보여주기식의 어떤 조치, 방역 조치의 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게 지금 현재 몇 대가 운영되고 있는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줍니다. 네. 그리고 저 영상들이 실제로 그 해당 지역의 농장들한테 저 정보가 또 영상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 건지 저 오픈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자료는 제가 다른 분한테 좀 받은 된 자료라서. 네. 또 한 가지 중간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멧돼지 양성 개체가 나온 그 포인트 좌표에 대해서 수색의 방향이라든가 고도라든가 그다음에 경사도를 이렇게 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기 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북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게 N자가 들어간 것이 북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사체 양성이 나온 그 개체들의 중에서 북쪽에 있는 애들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75%는 어디냐? 수색하기 편안한 남쪽 방향, 동쪽 방향, 해가 잘 드는 쪽이죠. 자,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힘들고 귀찮고 이 수색하기 좀 어려운 그런 데는 아예 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앱사에서 2015년 보고서 보게 되면 야생에 존재하는 폐사체의 현재 10%만 검출하고 있는 거다. 이 공식적인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90%는 어떻게 되느냐? 걔네들도 못 찾고 있는데, 자, 우리 같은 이 산악 지역에는 우리는 얼마만큼 더 많이 있을 거냐? 굉장히 걱정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많은 슬라이드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요. 신고 경위를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뭐 군부대가 좀 있었다가 그다음에 그 주민 신고를 보시게 되면 주민 신고가 2022년도에 한 42.5%로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SF 정책이 국가 방역기관만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민간의 신고가 없으면 지금 거의 발견이 안 된다는 얘기,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발견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럼 인가 주변에 매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질 수 있도록 뭐 팻말이라든가 적어도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 과연 몇 개일 거냐 참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폐사체가 발견되는 요일을 보게 되면 자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되다가 토요일 일을 하려는
반 이상으로 훅 줄어듭니다. 그 수색하는 분들도 주말이어서기 때문에 좀 쉬셔야만 되는 건가? 근데 방역 정책에 365일이 따로 있을 수도 없고 농장에서는 1년 365일 신경을 곤두서고 있는데 왜 수색은 토요일 일요일 날은 줄어들어야 되는가? 네. 자, 엽서하고 역견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실제로 그 포획 하신 분들과 통행해가지고 많은 경험도 하셨을 것 같은데 저 역시 좀 많이 좀 다녀봤습니다. 생각할 정도입니다. 제가 뭐 친분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지역하고 엽사 이런 것도 자세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생각합니다. OA라든가 FAO에서는 이 엽사 역경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홍보 리플렛을 만들었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홍보 리플렛을 뿌려 있고 농식품부 홈페이지 가게 되면 이런 자료들이 다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왼쪽에 있는 분이 그 SOP 나와 있는 그 사진들입니다. 근데 우측에 있는 거는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보시게 되면 멧돼지가 잡혔습니다. 저 아래쪽에서. 근데 저 위쪽으로 저 멧돼지를 지역 그 해당 그 지자체의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저 언덕 아래에서 저 언덕 위까지 그냥 밧줄로 묶어서 그냥 끌고 올라갑니다. 저기 만일 SP 양성 멧돼지라면 저 지역은 과연 오염이 어떤 상황일까? 그다음에 멧돼지 수색하라고 하는 저기 수색인들을 집합하는 장소인데요. 저기 정부 방역기관의 담당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의 방자 한마디 안 꺼내놓고 도착한 걸 확인하고 인원 점검하고 이름 부르고 바로 출발시키더라고요. 자, 이거는 더 심각한 거죠. 오늘날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좀 퇴근을 해서 TV를 틀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또 KBS TV에 많은 우리나라의 대부분 일반인들이 볼 수가 있는 그 시간대에 이 방송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이제 그겁니다. 산속에서 끌고 와가지고 저 도로 옆에 있는 차까지 그냥 아무 이 보호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끌고 왔습니다. 그래 놓고 트럭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비닐 씌워가지고 바로 갑니다. 저기 ASF 양성돼지였더라면 과연 저기 어디서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기서부터 해서 이까지 이 오염 상황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그리고 저 트럭은 과연 여기만 다니는 건가? 이게 일반 그 TV에 방송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분명히 저 촬영을 했었을 때는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서 엽사도 수색 문화에 섭외를 했을 테고 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방역의 방자라는 것은 지켜지고 않는 것이 현실이었었다. 이게 막 넘어가죠, 이거? 예, 뭐 체코 얘기는 뭐 아시는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 매몰치입니다. 2021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뭐 신문사에서 연락이 와서 매몰치 관리가 상당히 심각해 보이니까 아는 데 가서 좀 촬영 좀 합시다. 그래서 좀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는 건 곤란하다. 그럼 방역기관의 관계자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가는 거 어떻겠냐.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이 현장에 갔습니다. 가봤더니만 매몰치는 원래 SOP 상에 일정한 요런 그 보호 여기가 매몰치라는 걸 알릴 수 있는 표식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SOP에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냥 저게 맨 땅에 그냥 뭐 석회가루 이렇게 좀 도포한 것이 답니다. 여기가 매몰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심지어 이 매몰치에서 한 50m 떨어진 적에 그 민가가 있었었는데 마침 간 김에 민가에 있는 민간인들이 나오길래 여기가 뭔 지역인지 아나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50m 떨어져 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항원항체 검사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감염이 되게 되면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에서 한 2주 사이에 항체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감염의 임상 증상을 보이기 24 또는 48시간 전에 이미 바이러스를 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저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2020년 5월 달에 고성에서 항체 양성의 멧돼지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항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는데 실제로 항체가 검출되고 나니까 갑작스레 심각한 상황이 확 이제 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항원항체 검사를 하고 있을까라고 문의했더니만 답변도 안 해주고, 뭐 이런 방구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 뭐 아시겠습니다만, 캐리어가 감염원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기억으로는 2, 3년 전 논문만 하더라도 퀘스처너블 하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대다수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논문들 보게 되면 감염원으로 작용한다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딱 표현이 된 논문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항체 양성률을 봤었더니만은 이거는 이제 특정 국가다 보니까 이게 뭐 대표성 있는 수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약 15.7%다. 이게 수치가 그 과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분만이라도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봤었을 때 과연 지금의 2,669건의 양성 케이스가 있었을 때 항체 양성인 애들이 과연 저 한 마리밖에 없었을까? 저는 저게 의심이 좀 많이 듭니다. 여전히 그 공개 요청을 해도 답변이 없었었고 한 일주일 전에 동아일보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요 얘기를 제가 또 제안을 했고 그 기자한테 환경부하고 국회의원 동원해가지고 항원항체 양성과 관련된 검사 자료를 좀 정보 공개 요청을 하고 만일 받게 되면 저한테 공유해달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일주일 지났는데 지금 답변이 없네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대지와 사람이나 이런 SNS 하시는 분들도 요청이라든가 관심을 많이 표명을 하시는데 자료를 못 받은 걸로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요 세 건은 농장에서 항체가 이제 검출된 사례인데요. 2020년에 2건, 2021년에 1건. 화천, 홍천, 양구에서 양동장 사육돼지에서 항체가 검출이 됐습니다. 이 항체 검출 사례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좀 요청을 하니까 일체 더 이상 얘기를 못 꺼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농장의 차단 방역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추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항체 양성이 나왔었을 때 최대 며칠 전까지 우리가 감염에 노출된 시점을 봐야 되느냐. 예전에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한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는 지금 현재 24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체 양성권이 한번 딱 나오게 되면 이미 24일 전에 바이러스에 노출될 때라는 얘기죠. 그러면 각 교사도 24일로 가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근데 현재 우리는 21일 정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미싱 링크가 돼버리니까 이것도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좀 이렇게 개선이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됐다 그래서 제가 속도 좀 빨리 내겠습니다. 건너가고요. 이것도 건너가겠습니다. 환경검사 넘어가고 요거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2,661건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 양동장에 발생된 것이 현재 26건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농장에서 농장이 발생됐었을 때 방역대 10km 이내에 있는 양성 개체 수가 몇 %인가를 계산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저 위에 수치가 나왔고 저 밑에 거는 방역대 20km를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현행 방역대 우리가 멧돼지 방역대라고 그러게 되면 10km를 예정하고 있는데 저 10km가 과연 타당한 건가? 자, 이게 농장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할 수도 있습니다만 방역기관에서는 검토해봐야 될 이런 사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요 자료인데요. 아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다는 요 자료가 현재 27건의 농장이 발생을 했고 2,669건의 양성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 발생의 포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빨간색 지점이 뭐냐면 과거에 그 CSF 검사를 하기 위해서 멧돼지를 포획을 하고 멧돼지 샘플링이 됐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라 그러게 되면 저기 생태원에서 4년마다 전국 자연환경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멧돼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 자료를 매치시켜 보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영주가 저기 화살표 지역인데 그 다음 발생 지역은 어디 될 것인지는 아주 오랜 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바로 그냥 예측이 다 될 정도로 그 길을 따라서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고 검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넘어가고. 자, 요거는 뭐냐? 전국 경기도 강원도의 그 시군구를 대상으로 현재 검사 두수를 감안했었을 때 그 지역에 새로 감염된 멧돼지가 한 마리 들어왔다라고 가정하게 됐었을 때 이 멧돼지를 검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게 민감도가 되겠죠. 그 민감도를 거꾸로 환산하게 되면은 감염 실패 확률이 계산이 되죠. 그 감염 실패 확률을 계산해봤더니만 현재 이렇습니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다 감염 실패예요. 거의 모든 지자체가 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방역이 국방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건가? 자, 이거는 100건이 증가했을 때마다 소요되는 기간 얘기인데요.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패턴이 보이고요. 이 패턴은 일정합니다. 여기도 지금 수상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앞에 기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 앞에는 다섯 명이 있는 솔로 있고 그 오른쪽에는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저 기관사는 직진해야 될까요? 아니면 방향을 틀어서 한 명 쪽으로 치러야 될까요? 자, 우측 슬라이드입니다. 그 건널목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방향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5명을 치고 이쪽 방향을 틀면은 1명을 치는 겁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아래쪽 슬라이드는 자율주행차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프로그래밍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차의 알고리즘은 뭐냐? 5명이 있고 1명이 있으면 1명 쪽으로 치워라라고 알고리즘을 짤 겁니다. 거기에 만일 운전자가 내라면 그리고 내가 만일 보행자라면 과연 선택을 뭘로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국방은 방역이다. 과연 우리가 이걸 지키고 있는 건가? 저기에서 기관차를 방역 정책 ASF 발생 유형으로 보고 그 사람을 생산자라고 보게 되면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마 분명히 이해가 될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그래야지만 지금 현재 이 위기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좀 반성을 하고 현실을 좀 직시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예,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마지막에 슬라이드 빨리 진행됐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